윤석열 치하에서 이제는 더 못 살겠다. 이젠 정말 지긋지긋 탄핵하자 탄핵해. 이러다가 이 나라에 전쟁 나게 생겼다. 하루빨리 서둘러서 탄핵으로 평화를 찾자. 미국에서 핵 들여올 필요 없다. 옛다 핵 받아라. 핵 중에 핵 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국회의원도 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생도 입틀막, 자기 편 의사도 입틀막, 국회의원 후보는 돈틀막, 민주주의 정책은 거부권, 독도는 이미 일본 거, 디올백 마누라는 망할 것. 기다려라 천거리 간다. 미국에서 핵 들여올 필요 없다. 옛다 핵 받아라. 핵 중에 핵 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미국에서 핵 들여올 필요 없다. 옛다 핵 받아라. 핵 중에 핵 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꼴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완전히 저희들이 이제 일제 식민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이 성일종 네. 국힘당 의원, 네. 네, 이번에 또 후보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칭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하는 그 거기 가가지고 네. 아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었던 그런 선례를 볼 수 있다고. 네. 야 이게 인재가 됐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안중근 의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인재를 죽인 그 살인자가 되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말한 거랑 비슷한데 비유를 네. 하자면 네네. 독일의 침략을 받아서 점령당했었잖아요,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예, 프랑스 국회의원이 히틀러가 인재다. 그런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프랑스에서는? 그게 궁금해요. 사형입니다. 사형입니까? 지금은 몰라도 그 전시 이후에 수복한 다음에 완전히 청산했다면서. 부역자들 상당수 사형시켰잖아요. 그 숫자가 꽤 되던데 보니까. 아, 많아요. 언론인들까지 싹 다 그냥. 네네네, 아주 강력하게 처벌했습니다. 부역자들. 네, 부역자들을. 그만큼 이제 역사 청산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제 민족 정기를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네네. 어쨌든 지금 그런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한국은 지금 이토 히로부미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의 실세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심각한 문제인데, 이 성일종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종일. 거꾸로 종일인데. 아 선생님 이거 말씀하셔가지고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요? 일본의 종이다 이놈이. 네. 일종. 네. 거꾸로 하면 종일이고 일본은 따른다는 거고. 네, 이름부터 이제 괴이한데. 이름부터가, 네. 뭐 어쨌든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이게 뭐 자위대 새로 읽기랑 비슷한 겁니다. 우연의 일치인데 뭔가 그런 다 드러나 있는 건가 이름에? 모르죠. 이제 아버지가 이름을 뭐 뜻을 가지고 지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이름도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네네. 이 사람이 이게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온 말이냐, 아니면 고의적으로 준비한 말이냐? 의도적인 말이냐에 따라 조금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둘 다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툭 튀어나왔다, 무의식 네네. 중으로. 그럼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예. 이 뉴라이트 정권이라고 지금 윤석열 정권은 말할 수 있는데, 네.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심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자기들끼리 앉아 술 먹으면, 네. 야 우리나라에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인재가 없어, 아쉬워, 뭐 이런 얘기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런데 젖어 있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인재 얘기가 나오면 이토 히로부미가 툭 튀어나오는 거군요. 튀어나오는 거죠. 무의식 중에.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사실 그 사람의 평상시에 네. 생각, 그 다음에 심리,
이런 걸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청와대에서 술 먹으면은 네. 그 일본 군도 지가 젊었을 때 찾던 네. 그거를 차고 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뭐 앵가를 부르는 걸 일본 군가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군가를 불렀다고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오죠. 뭐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저 무의식 밑바닥으로 가면 그게 딱 남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 문화일 수 있죠. 뉴라이트 문화. 뉴라이트 계열들은 모이면 일본 칭송하고 우리 민족을 비하하고 비하하고 이런 짓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툭 튀어나왔을 수 있다. 모으시겠다면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근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했다, 의도적으로 네네. 했다 그러면 이건 더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한국을 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을 네.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친일파, 일본이 우리의 구세주다. 네네.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 은인이다. 아하.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계속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자기들은 친일파인 것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일본의 식민지로 한국을 팔아넘기는 중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봐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사과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억지스러운 사과를 했죠.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 왜 이렇게 열등식을 갖고 있냐고 일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왜 열등식 갖고 뭐 우리가 무슨 열등식이 있다는 거죠? 그 얘들은 이토 히로미를 얘기하면 네네. 열등감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우리가 예. 우리 없는데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강도가 살인자가 와서 사람을 네네. 죽였어요. 그래서 어. 살인자를 규탄하면 네. 열등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 분노가 있는 거지 열등감이 없는 건데. 그렇죠. 전혀 맞지 않는 비유죠. 그러니까요. 예, 열등감은 동일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네. 격차가 떨어지고 뭐 네네. 수준이 떨어졌을 때 자기가 열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네. 괴로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좀 예. 부끄러워하는 뭐 그런 심리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토 히로미하고 한국 사람들을 일렬로 비교해서 일본인은 우월하고 우리는 열등하다고 본다고 해서 예, 예. 이토 히로미를 어. 뭐 칭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열등감이란 비유는 살인자인데요. 그렇죠. 말씀대로. 쉽게 하면 이제 나쁜 놈이죠. 전범이고 살인자죠. 그러니까요. 예, 식민주의자고. 네. 따라서 이거는 적절치 못한 비유. 어.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비유다.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 비유가. 이제, 그 얘들은 그 정도로 생각이 짧아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자기들이 열등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 자기들은 있겠죠. 사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예. 지금은 열등의식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80년대 조금 거기 잘 살아가지고 그 네. 일본 문화를 조금 뭐 그랬다 치더라도 그거하고 또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뭐 국방력도 우리가 더 위고 네. 경제도 30년 동안 거기는 잘 발전을 안 했고요. 네. 지금은 사실 거의 뭐 비등한 예, 이런 관계인데 지들이 열등의식 있는 것 아닌지 일본한테. 있죠. 당연히.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네. 숭상하고 추종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허. 열등의식이 있으면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아, 그 상대를. 우월하다고 느껴지는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예, 한동훈이 예.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것처럼 그거 금방 이해가 되네. 한동훈의 열등의식. 그런 열등의식이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방 이해되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열등의식은 네네. 상대방을 추정하고 숭배하고 동일시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열등의식에서. 예. 네. 그래서 뭐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열등의식을 심하게 느끼면 흑인을 비하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백인들을 칭송하면서 백인이 되려고 시도하는 네. 뭐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딱 이런 거네요. 성일적인 좀 그런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고 우리 민족 자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친일파들을 뺀 사람들은 네. 열등의식이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열등의식이 단기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민족 사이의 열등의식이. 민족 간의 관계는. 장기간의 역사적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 한국이 일본한테 열등의식을 느낄 만한 게 대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대로부터 쭉 이어진 네. 근세 식민지 지배를 받기 전까지는 일본은 항상 우리에게 문화와 네. 뭐 도덕 같은 걸 수입해간 나라였어요. 네. 그리고 일본 놈들은 해적이었죠, 사실은. 산적이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해적들한테 글 가르쳐줬더니 네. 대응망덕하게 말이죠. 그렇죠. 그런 식의 그런 인식이 있죠. 우리 국민들한테는. 야만이 네네. 저것들은 미개한 놈들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백성들은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제가 그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는 책에서 예, 예. 얘기했지만
힘을 기준으로 열등의식을 느끼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 중요한 말씀하셨죠. 네, 힘이 세다고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고 힘에 의해 굴복되지 않는다. 네, 힘에 굴복하지 않는 오직 도덕과 문화 도덕과 문화에 굴복한다. 굴복한다. 거기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껴요. 네. 그래서 김구 선생의 그 유명한 문화 얘기가 나온 네. 거잖아요. 우리는 강한 나라 되고 싶지 않다. 문화적으로 네. 수준 높은 나라가 되고 우월한 싶다. 나라가 되고 싶다. 그런 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힘을 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력감에 기초한 열등감이나 무력감에 기초한 그 발로란 말이죠. 힘을 네. 추구하는 일본이 맨날 힘을 추구하거든요. 더 강해질 거야. 그럼 선생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일본이 열등의식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있죠. 우리한테 네, 강력한 열등의식 있죠. 민족 간에. 대대로 고대로부터 네, 내려오는. 우리가 야만짓 하고 있었는데 네. 그를 우리한테 가르쳐 열받아 이런 겁니까? 짱피하고 쪽팔리고 부럽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좀 힘이 생겨서 예. 쳐들어가니까 아하. 선민의식을 드러내잖아요. 열등감에 이제 반대쪽으로. 반대로. 네. 음, 그런데 한국은 어허. 열등의식이 없다. 예, 그 예. 힘에는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에게 36년간 점령당했다고 해서 네네. 쉽게 열등의식이 생기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간도 너무 짧고 전 그렇죠. 기간에 비춰서. 네. 그 이슬람 사람들도 사실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서구에 대해서. 음, 수천 년 동안 서구는 이슬람의 문화 수입국이었어요. 그렇죠. 문명도 다 이슬람에서 이슬람 전파해줬고 쪽에서. 이슬람에서 향료도 얻어가고 네. 후추도 얻어가고 아니 저는 어렸을 때 네. 우리가 그냥 보통 그 아라비아 숫자 네, 이렇게 네.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라비아 숫자 그랬는데 그게 아랍의 숫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서 다 그 숫자 0 개념도 이거 다 거기서 만든 거더만요. 그렇습니다.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더라고요, 네. 거기가.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도 음. 다 상실됐었어요. 서구에서는. 네네네. 근데 아랍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네. 중동 쪽에서 예. 이슬람 쪽에서 그걸 역수입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르네상스가 네, 일어났다는 르네상스가 거죠.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월의식이 있군요. 그러면 아랍도 아랍은 우월의식은 아니지만 열등감은 없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다. 서구에 대해서 오히려 서구가 있었어요. 서구 쪽에서. 네, 그래서 서구가 그걸 중동을 점령하는 쪽으로 가서 막 십자군 전쟁하고. 네, 중동인들을 천대하고 음. 뭐 십자군 전쟁도 사실은 다 털렸죠. 네, 네. 이슬람 쪽에 못 당했죠. 네. 그건 약탈 전쟁인데 음. 이제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국가가 되면서 아. 중동 국가를 침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침략의 이면에는 상당한 정도 열등감이 있어요. 아하, 제국주의자들이 오히려 열등의식이 있다. 열등의식이 있어요. 상당 경우 제가 그것도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뭡니까? 세계사 심리 코드라고 아주 옛날. 세계사 심리 코드. 네. 와, 이거 재밌는데, 네,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그게 절판됐습니다. 안 팔렸어. 그 중고책 그거 가면 있겠죠. 중고책도 검색하면. 구하기 좀 힘들다 그러던데. 재판하면 안 됩니까? 몰라요. 안 팔리면 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안중근을 사고 단지기 딱 해가지고 지금 깃발 들고 자주독립기구 들고 다니기도 하고 네. 차 보면 차 뒤에다가 딱 그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우린 진짜 뭐 안중근 유관순 열사 막 존경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네네. 힘에 굴복을 안 하기 때문에 강대국을 좀 우습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좀 네네.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게 네. 행동하면 예. 미국 놈, 네. 양키, 토쟁이, 일본에 대해서는 맞아요. 뭐 쪽발이, 쪽발이. 외놈, 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 떼놈. 떼놈, 짱깨. 저 어렸을 때 약간 중국 사람처럼 생겼다고 약간 떼놈이라고 많이 얘기 들었어요.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쁘든지. 러시아 로스케, 로스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외국 애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보니까 그 한국인들이 씹는 나라들이 다 강대국인 거죠. 미국, 그러네요. 중국, 러시아, 일본 다 강대국인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힘을 중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아하. 이 강대국이라는 나라들, 힘이 센 나라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두려움과 외경심 같은 게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해요. 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힘은 굴복을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씹어요. 강대국이 이거 먹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 씹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은 뭐지? 어허. 왜 강대국을 무서워하지 않지? 네. 왜 강대국을 저렇게 막대하지? 이런 이제 놀라움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죠.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 문화입니다, 문화. 한국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부러워한다면 문화, 그 도덕. 나라의 문화다. 도덕과 도덕이고. 문화입니다. 근데 도덕하면 한국을 앞선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그러네요. 뭐 부러워할 나라가 없는데 그럼. 네, 지구상에 부러워할 나라가 없어요. 네네네. 한국의 일반인들이 백성들이 봤을 때 중국인들도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떨어져요. 예.
여러 가지 옛날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열등감도 없어요. 백성들은. 예. 그래서 이 지배층에만 있었죠. 사대주의가. 그러니까 자, 이 지배층이들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지배층은 반민중적 정치를 할 경우 네. 자기의 권력 안전, 아. 정권 안보, 소위 요즘 얘기하는 네네. 이거를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항상 사대주의 성향을 보입니다. 네. 외국의 강대국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보니까 신라 시대에 네. 신라의 궁궐에서 그 지도부들이 다 그 중국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관복 이런 네. 거 거의 똑같이.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일본 반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니네는 뭐 그런 반중은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다 반중하죠. 우리가 반중을 왜 안 해요? 그럼요. 뭐 추종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오히려 그거 다 지도부 애들이 네. 기득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기득권 지들이 다 체제. 친중하고 지금 친미하고 친이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막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일반 백성들은 그냥 떼놈이라 그랬어. 또 떼놈이라고 그러고. 아유 더러운 놈들. 중국 사람들 목욕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요즘엔 좀 할지 모르겠는데. 목욕을? 목욕 잘 안 해요. 옛날에 중국 사람들. 더럽다.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더럽다고 싫어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네. 우리나라 말 중에 당나라 군대. 예, 당나라 군대 막 수십만 쳐들어왔는데 그거 다 이겨버리고 그냥 당나라 군대예요. 그냥. 작살났죠. 그래서 오합지졸을 한국 사람들은 당나라 군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시대에 가장 큰 당나라는 사실 중국 역사에서 제일 큰 그렇죠.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야이씨 당나라 군대. 네. 아 이거 우리는 이거 없어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국민들은. 없죠.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네. 일반 백성들은 사대주의가 없다고 봐야죠. 아, 그러네요. 네, 선생님 말씀 그래서 듣고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그 성일종 같은 부류는 네네. 지배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민족적인. 그러다 보니까 사대주의를 넘어서 거의 광신적 사대주의를 가진 사람들이죠. 야, 그 아까 방금 저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일본한테 오히려 더 살기 좋았다고 말하는 게 또 드러났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건데요. 네. 대전 서구갑에 출마한 조수연이라고 하는 놈이거든요. 네. 이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일본은 고양이고 조선은 생선이다. 그리고 아니 생선이 된 스스로를 탓해야지. 왜 고양이가 잡아먹었다고 고양이를 탓하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조선 봉건 지배보다 일본이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그 다음에 이완용이 아니라 이건 고종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완용을 또 감쌌습니다. 진짜 이쪽에 인재가 넘쳐요, 그죠? 친일 인재가 넘친다. 친일 인재, 나라 팔아먹은 인재가 아주 넘칩니다 이쪽에. 네. 이 고양이 생선 비유는요, 네네. 정확히 약육강식의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구는 약육강식의 세계다. 그러니까 뭐 약자가 강자한테 먹히는 건 당연한 거다. 자연의 법칙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한 놈들이 누굴까요? 네. 히틀러잖아요. 아. 약육강식을 주장한 놈들. 어허. 그걸 사회진화론이라 그랬었어요. 뭐 세련되게 포장해서. 자기들이 우월한 민족이고. 네? 게르만 쪽이 우월하니까 유대인은 이 죽는 건 당연한 거다. 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네요. 누가 할 말이냐 하면 네네. 제국주의자들이 할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규탄할 일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에서 야 니들이 그러면 이거를 침략을 다 그냥 없던 일로 이걸로 막 뒤덮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 국회의원 후보가 국힘당 애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고양이한테 계속 뜯겨 먹히는데 네. 생선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고양이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고향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일본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는 네네.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동물과 다르다. 다르다는 그런 것이죠. 점에서. 네. 어허. 동양의 전통적인 인간관, 네네. 사회관은 네.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인간이 인간인 것은 동물이 아닌 점에서 찾았어요. 네. 어떤 점이 그런 겁니까? 동물이 아닌 점. 그래서 사단 칠정론이 대표적이죠. 네. 네 가지 사단이 뭡니까? 뭐 예. 시비지심, 측은지심, 네. 뭐 제가 요새 기억력이 엄청 터져서 못 외우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 댓글 다실 건데. 그 네 가지가 네. 이제 옛날에 세 가지까지 외웠는데 어허. 인간이면 보여주는 네. 징표라는데 그 네 가지를 보면 다 그거예요. 어허. 뭐 시비지심, 측은지심, 뭐 수호지심 하나 더 네네. 나왔다. 하여튼 등등. 부러운 줄 알고 네. 뭐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동하고 그렇죠. 연민의 도와주려고 마음을 하고. 느끼고 도와주고. 그게 인간이라 이거죠. 죽이지 않고 네네. 잡아먹지 않고 측은지심을 느끼고. 그렇죠. 야, 이게 짐승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 인간으로 봤어요. 아하. 즉 사회성을 가졌을 때 인간이라고 봤지
동물보다 머리 좋다고 인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양은 전통적으로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머리가 좋냐, 네. 이성적 사고 능력이 있냐 없냐 쪽으로 봤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똑같은데 네. 동물적인데 똑똑하다 하는 점을 찾았다면 동양은 전통적으로 거기서 찾지 않았다는 거죠. 서양과 동양의 차이도 있는 거군요. 있습니다. 거기에. 전통적으로. 어허.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인 것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네. 그런 사회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걸 상실하면 짐승으로 봤죠. 이 짐승이네요. 예, 개 같은 놈, 뭐 이제 그래서 그런 욕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욕이 나온 이유가 예, 개 같은 놈, 뭐 짐승 같은 놈. 짐승만도 못한 놈. 그것보다 이제 더 나쁜 야! 놈. 짐승만도 못한, 완전히 개만도 못한 놈. 그러네요. 예, 거기까지 나옵니다. 개 같은 놈 다음이군요. 그게 지금 더 개가 더 밑에. 개보다 못한 놈. 예, 이 개보다 못한 놈이네요. 그렇죠. 개만도 못한 놈. 그럼 어떻게 개보다 못한 놈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예, 그건 이제 국회에 내보내는 사람이 이제 개만도 못한 놈이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 내보내는 건데 아하. 어쨌든 이런 논리 자체를 지금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네. 정신적으로 완전히 일본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들 주장 중에 하나가 근대화 시켜줬다 이런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일본이 와서 철도 놔주고 뭘 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본 사람들이냐? 네,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 예, 정신보다는. 네, 또는 뭐 인간보다는 물질을 중심에 놓은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 철도가 뭐 우리 소유였나요? 네. 그러니까 뭐 진해 저 군사 장비 옮기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주 침략하려고. 돈 있는 사람이 탄 거고 네. 자기들이 필요해서 놓은 거지. 그렇죠. 우리 백성들 위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아니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그 이병철이라고 있습니다. 네. 있는 게 아니라 다 아실 텐데 네. 삼성그룹 창업자 그렇죠. 고 이병철 회장이 자서전에다 뭐라고 썼냐면 야, 뭐라고 썼습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최대 그 만행은 네. 민족 인재를 말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인재 얘기가 또 나오네요 여기서요. 네, 민족 인재를 말살했다. 어떻게 말살했다는 겁니까? 일제 시대 내내 일본 강점기 시절 내내 네. 민족 교육을 못하게 만들고 고등 교육을 못 받게 하고 기술자를 키우지 못하게 하고 아하. 이러면서 민족 인재를 완전히 말살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병철 전 회장의 주장은 뭐냐? 네네. 해방 직후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빨리 발전을 못했던 이유는 민족 인재를 차단한 거다 일본이. 거기서 찾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게 이미 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돈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없었다는 게 문제다. 예. 그래서 일제에게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예. 문제 제기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점이다. 민족 인재를 말살시킨 것. 그렇죠. 윤동주 시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20대 후반이었는데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은 시를 썼겠습니까? 우리 문화를 위해서. 그 이병철 전 회장 같이 그 사람도 사실 장사꾼이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인데. 재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 경제 발전에서 아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한 사람이 또 정주영 전 회장이죠. 네. 한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네네. 인간이라고 했어요. 어허. 한국인이 우수하기 때문에. 네. 정주영 전 회장이 자서전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어. 이병철 회장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어허. 근데 이 일본 놈들이 그 우수한 민족들을 네. 다 파괴했다는 거죠. 네. 친일파를 잔뜩 만들어 놓고 예. 진짜 훌륭한 사람 다 죽이고 네. 성장하지 못하게 교육도 못 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 역사가 정치한 거다. 네. 그래서 일본의 가장 큰 만행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본 근대화론의 이면에는 이 점을 완전히 네.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철도 놔줬다는 것만 얘기하지 민족 인재를 말살시켜서 중요한 문제네요. 우리 역사 발전을 지체시켰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해 식민 지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완전 저등한 그렇죠. 그 교육만 시키고 말이죠. 고급 인력을 키우지 않았다. 고급 인력을 키우지 않고 또 진짜 훌륭한 인재라고 하면 독립운동가들일 텐데 네네. 다 죽이고 네. 괴롭히고 예. 그렇게 해서 말살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국힘당도 아마 삼성은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근데 삼성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 잡아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부관 참시해야 돼요 이쪽에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토이로부미가 인재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은 이놈들 너무 진짜. 많이 질이 따라 떨어진 겁니다. 이병철 전 회장도 사실 보수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의 기준도 완전히 벗어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 정도도 아니군요 지금은. 그렇죠. 훨씬 더 수익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를 보수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여기도 있군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소위 근대화론 주장하는 애들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럼 물질을 쫓았다면 그래 그럼 철도를 놔줘서 좋았다. 그러면은 그때 잡혀간 성노예로 끌려간 우리
20만의 그 우리 조선의 소녀들과 네. 네. 그 수십만의 징병, 징용 수백만이라는데요. 네. 그게 죽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얘네들은? 그렇죠. 상관없다. 그리고 물질도 누구에게 돌아가냐는 따지지 않아요. 자기들한테 돌아오면 되니까. 그 혜택이 백성들한테 안 돌아도 상관없고 자기들한테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질 문명의 발전은 식민지가 되든 아니든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인류가 네.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일본 식민지가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 해도 철도는 났어요. 예. 그럼 뭐 일본의 말씀이시군요. 덕입니까 그게? 네. 일본이 안 들어왔으면 철도 더 많이 났을 수도 있죠. 아니면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우주선 만들 수도 있고. 박정희도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뭐 박정희 때문에 우리가 경제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로 보면은 네.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 박정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 살았던 시대에 다른 나라들도 경제 발전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왜 못했을까요? 어허. 한국만 성공하고. 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국제적 조건이 유리했다. 미국이 한국을 키워주려고 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입니다. 그걸 정주영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 계속 얘기한 거예요. 어허.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예. 또 민족의 우리 한국인의 우수성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 그런 얘기를 해요. 어허.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 많이 고용해봐서 어. 뭐 플랜트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건설 작업. 네. 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하고. 뭐가 차이 날까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 민족성이 다른가? 네, 민족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협력하고 네. 돕고 약간 우리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손재주 뛰어나고 영리하고 일솜씨 깐깐하고 그다음에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려고 하고 등등이 기질이 다르군요.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일반 한국인 중에 우수한 사람을 비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노동자 우리 식으로 하면 노가다 그 당시에 그렇죠. 이런 그러네요. 사람과 그쪽 네. 사람의 노가다를 비교한 거예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네, 그걸 비교한 게 아니에요. 일반 노동자를 비교해 봐도 네, 봐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계속 얘기한 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인력이라 그랬어요. 어허. 사람에 투자해야 된다. 네. 사람을 망치면 미래가 없다. 네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저는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 일단 한국인의 우수성, 네. 그다음에 한국인의 그 높은 우리성. 아하. 그러니까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로 떨어진 거에 대한 그 굉장히 분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민족적 자존감이 네. 손상됐어요. 네. 그래서 만회하고 싶은 열이, 애국심 같은 거, 공동체를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열이 네. 이게 이제 작동을 했고 또 하나는 한국인 특유의 그 가족주의가 있습니다. 예.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쳐 헌신하는. 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던 이유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네네. 그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저기 뭐 독일에 가서 탄도 캐고요. 네. 베트남에 가서 전쟁까지 해요. 네. 거기 가서 전쟁을 직접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거기 가서 참전해서 하여튼 사지를 넘나 들면서 험한 가족을 일을 위해서. 다 했었어요. 근데 자기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네. 가족 때문에. 네. 가족을 위해서 한생을 바친 거죠. 근데 이 국제시장이 그 당시에 큰 호응을 받았던 것은 네. 우리의 부모님들 상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모님들이 한국의 부모님들이 국가 공동체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자기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한생을 바치는 네. 그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외국에서 찾아보기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게까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이 한국의 기적을 불러온 측면이 강한데 최근에는 그렇게 다 사라져가고 하죠. 거의 사라져가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노동 의욕을 거의 상실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층들은 가족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네. 왜냐 가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 가족 관계가 나빠졌잖아요 옛날보다.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옛날같이 화목한 가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가족의 소중함과 귀중함,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사랑 같은 게 많이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네네.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애도 잘안 애도 잘 안 낳고. 낳으려고 그러고. 낳는다 하더라도 내가 한생을 바쳐서 저 사람들 가족을 위해서 돌봐야 되겠다.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런 생각 안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러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나요? 어허. 미친 듯이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당히 일하고 수입이 적더라도 돈 모이면 여행이나 갔다 오겠다 네. 하는 생활 방식이 지금 많이 정착되고 네. 노동 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청년들 또 중에 실제로 이제 또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것도 크고요. 크고요. 또 그런 것도 크고요. 이제 청년들 중에 일부는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다수가 절대 다수가 노동 의욕을 상실한 상황이다.
그것은 왜 공동체가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일할 만한 동기가 네네.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저희들이 뭐 지금 그 성일종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의 우리 민족성까지 또 지금 현재의 우리 그 젊은이들의 문제까지 지금 이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성일종에게 항의 면담을 하러 갔습니다. 국힘당에 네. 우리 대학생들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성일종 이거 규탄한다 이거 국회의원 사퇴해라 후보 사퇴해라. 그다음에 한동훈한테 이거 당신의 당인데 당신이 비대위원장이면 이거 문제에 앞장서 가지고 이거 정리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7명이 찾아갔는데 전부 다 경찰에 잡혀가게 했어요. 그리고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중에 2명이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야 선생님 이거는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1세기 지금 2024년에 말이 안 되는 판결이죠. 그만큼 지금 재판부가 윤석열 정권에 뭐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증거고요. 물론 때때로 좋은 판결을 하는 사람들 판사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윤 정권에 부역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이게 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공안 통치의 이거는 시발점이기도 하고 시발점이기 때문에 더 이제 본격화하는 신호이기도 하고 총선을 앞두고 또 한 가지는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문제 가지고 2명이나 애들 우리 학생들 지금 20대 초반 뭐 창창한 나이들인데 이걸 구속을 시켜버린다. 그렇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니고 이거 면담서 하나 가져갔답니다. 면담서 이게 뭐 종이에 무슨 뭐 칼이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뭐 독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하는 것은 일본 친일 정부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아마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을 수도 있죠. 일본의 눈치를 본다. 이걸 뭐 그냥 넘겨준다 만약에 이런 거 방치한다. 그럼 일본한테 혼날 수도 있고요. 기시다한테. 그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조중동이 아주 그냥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굉장히 규탄하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막 당사에 들어와가지고 이럴 수 있냐고. 아니 당사라는 게 국민들이 항의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면담하러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친일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친일파만. 국힘당에는. 국힘당은 친일파들만 들어갈 수 있군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윤 정권 자체가 지금 항상 한국을 일본 식민지화 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앞에 얘기들이 딱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반대를 하면 강력한 탄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이 대학생들이야말로 정말 인재인데요. 그렇습니다. 인재가 될 청년들이고. 그렇죠. 인재죠. 안중근이고 유관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은 또 한일전이다. 이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절박한 구호가 된 것 같아요. 총선은 한일전. 여러분 우리 총선을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일배인가 했는데 진짜 일배였어. 종전 선언하면 반국가 세력이래. 아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그럼 전쟁에서 다 죽자는 건가? 다 죽으면 국가가 뭔 소용이야. 나라 말아먹는 네가 반국가 세력. 이러다간 다 죽어. 퇴진이 답이다. 또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베 정권 꺼져라. 당장 꺼져라. 돋보이고 싶어 믿지만 누라때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이거 정말 반스 목사 뺨치겠어. 이거 정말 일베들 뺨치겠어. 21세기 방공투사 납시였어. 자칫하다가 전쟁하시겠어. 어떻게도 지지율이 안 오르니 무턱대고 방공놀이 하나 본데. 너는 우리 국민들을
날 잘못 봤어. 너는 이미 끝났어. 퇴진이 답이다. 우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배천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돋보이고 싶어 미친 마누라 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우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배천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돋보이고 싶어 미친 마누라 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당장 꺼져라. 오, 퇴진이 답이다. 예, 선생님 이종섭. 네. 예, 도주대사. 도주대사. 아니 우리가 저 사명대사, 예? 서산대사 이런 분들이 아주 유명한 네. 항일의 스님들이신데 이놈은 도주대사. 정부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부 직책이 하나 생긴 거죠. 도주대사. 도주대사. 자,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말이 하나도 안 되더만요. 막 원래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못 나가는 거였는데 네. 법무부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바로 바꿔버리고 또 뭐 정부 발표로는 지금 뭐 바꿀만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최단기간 교체래요. 호주 대사 중에 최단기간이랍니다. 최단기간. 괜히 잘렸구만요 지금. 네. 원래 대사가. 그다음에 또 얼마나 급하게 나가는지 원래는 그 임명장 원본을 갖고 나가야 된대요. 근데 지금 그것도 못 받고 사본 들고 나갔대요. 다시 원본 받으러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래요? 아마 총선 끝나고 들어올 것 같은데요. 원본 누가 배달해 주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나? 네.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면? 그런가요? 받아야 모르겠어요.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가야 된대요. 아니면 윤석열이 나가서 주든가. 직접. 들고 가서. 야, 호주 가가지고. 네. 야, 진짜 아무튼 뭐 말이 다 안 맞습니다. 그 원래는 나가 있는 대사가 들어와서 만나고 인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보통은 상례랍니다. 네. 근데 지금 지가 먼저 나갔어요. 있는데 대사가. 있는데 거기 있는데 가가지고 발로 차서 밀어내기. 나가 그러고. 네, 그런 거죠. 자리 비워. 예. 야, 그럼 원래 대사는 뭡니까? 참. 쫓겨나간 거죠 지금. 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오긴 했어요 지금. 안 괜찮아 그럴 거예요 그럼? 괜찮다 그래야지. 야, 이렇게 무리를 하죠? 이게 무리라기보다는 네. 저는 윤석열 정권의 그 본질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국가 권력을 사유한 집단이다. 네. 윤석열 검찰 막 검찰 하나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어떤 국가 운영을 하느냐, 국가 운영을 사유하는 것도 뭐 당연한 거고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조폭식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 조폭식. 네.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예, 저 딱 네.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 네. 야, 안 되겠다. 너 잠깐 외국 나가서 좀 있다가 잠잠해지면 들어와라. 잠잠해지면 들어와. 예, 부하한테 이제 누구 당근하고 시켜놓고 내보내잖아요. 그 영화에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차이는 있죠. 이제 그런 조폭들은 그래도 자기들 돈으로 내보내는데 이놈들은 국가 비용을 들여서 돈으로. 그리고 국가의 직책을 이용해서 내보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건데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조폭들이 하는 짓과 똑같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실 조폭이거든요. 조폭이다. 조폭두목. 검찰복은 입은 조폭, 법복을 입은 조폭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조폭과 윤석열의 검찰 하나에는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국민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반사회적 집단이란 공통점이 있죠. 그건 뭐 동의하실 겁니다. 네네. 또 하나는 자기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과 강압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거 똑같죠. 물론 조폭은 주먹을 사용하고요. 이 윤석열 일당은 검찰 하나에는 법 기술을 활용합니다. 뭐 압수수색을 친다든가, 뭐 언론에 흘린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교묘한 기술들을 쓰지. 내용적으로는 그게 강압, 폭력 이런 점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방법도 똑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가 있다. 양쪽 다. 대한민국에서 90도 펄더 인사하는 집단은 조폭하고 윤석열 집단밖에 없어요. 한동훈이 열심히 보여줬죠. 90도 딱딱. 90도. 그리고
어디 부산에서 회 먹고 나올 때. 네네, 몰라요? 맞아요. 윤석열이 막 도열해가지고. 장관들이었어요. 장관들. 네네, 뭐 하여튼 정부 인사들이 네. 쫙 조폭처럼 도열해서 90도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일광윗집이었나 또 그것도 맞아요, 이름이. 맞아요. 아,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이 야쿠자야 이랬는데 윤석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야구자. 왜냐면 일본 야쿠자 영화에서 맨날 보던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직 문화는 지금 한국에 군대에도 없어요. 아. 군대도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예, 근데 그게 남아있는 집단이 대표적인 집단이 한국의 조폭들과 검찰 하나입니다. 윤석열의. 야, 육사위의 검사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은.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 사람들은 조폭이에요, 조폭. 네. 사실 조폭이니까 조폭식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네.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이 시끄러워 잠깐 내보냈다 저 외국에 내보냈다 데리고 오지 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핵심은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종섭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공수처가 이걸 밝혀낸 거거든요. 전화를 건 다음에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겁니다. 이종섭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외압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그러면은 그동안 소문에 윤석열이 이 사안을 듣고 책상을 쾅 치면서 화를 경로했다. 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정황으로만 있었는데 네. 증거가 나온 거죠. 전화했다는 증거가. 그러면은 뭐라고 전화했냐? 뭐라고 전화했길래 지금 이걸 밝히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얘를 톡끼게 한 거죠. 네. 이게 밝혀지면 사실 선생님 이거는 수사 외압이니까 탄핵이죠 이거는. 물론 윤석열 탄핵 사유가 그거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요. 많지만 네, 이건 결정적인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내보낸 거. 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다시 돌려보면 뭔가 굉장히 자기들한테 아킬레스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종섭이 정말 불어버리면. 그러니까는 뒷돈 주고 몰래 가서 숨어 있어가 아니고 네. 오히려 승진을 좀 대사로 네. 더 높여주면서 숨어 있어. 도망가 있어 이렇게. 그렇죠. 그것도 외국에 가 있어. 그러니까요. 국내에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이종섭이 처음에 그 사인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인을 했어요. 네네. 그랬다가 이제 번복했죠. 압력을 받고 번복한 거죠. 번복해서 압력을 가했죠. 네, 그런 거 보면 이종섭이 뚜렷하게 자기 중심이 확고한 사람은 아니라는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직책을 주면서 내보내는 식으로.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내보냈을 수도 네네.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저는 이제 야 이런 데서는 이렇게 정광석화냐? 그런 건 잘하죠 윤석열 쪽이. 아니 그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예. 아니 김건희 그 저 명품백 예. 주가 조작 문제 이런 거 좀 하자 그러면은 막 이렇게 질질 끌고 막 방탄을 하고 이런 거는 막 사정없이 그냥 빨리빨리 내보내 버린단 말입니다. 네네. 그게 윤석열식 호방함이죠. 깡패들이 호방함. 어떤 사람들이 네. 윤석열을 호방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허. 이런 게 뭐 이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죠. 네. 화끈하네. 화끈하네. 사람 죽일 때 확실하게 찌르네. 야 도둑질할 때 화끈하게 터네. 그런 거네요. 불도 조금 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찌러버리네. 속이 불어가지고 확 찌러버리네. 역시 호방해. 물론 이제 잘못된 용어 사용인데요. 네네네. 어쨌든 윤석열이가 나쁜 짓 할 때는 가차없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이종섭이 정말 그 처음에는 사인을 어쨌든 했으니까요. 네.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국방부 장관일 때 자신이 관할해야 되는 그 상병이 죽은 거 아닙니까, 선생님? 네. 그럼 거기에 인간적인 도의적인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 네. 이거를 밝히지를 않고 오히려 수사 외압을 해버린 네. 이런 사람이 지금 그것도 당당하다면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당당하다면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공항에 가가지고 네. 아니 제가 했던 건 다 당당하다. 네. 정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다. 한번 말씀해 보시라면 해보시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뒷구멍으로 숨어가지고 네. 기자들 오기 전에 먼저 갔대요. 네. 게다가 또 그 대사관 있는 데로 간 게 아니래요 공항이. 어디 뭐 저기 다른데 외진 데로 갔대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러면 이종섭이라는 사람이 네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네네. 심적인 괴로움, 혼란 같은 걸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 그래서 그걸 감지할 거 아닙니까 저쪽 사람들이. 네. 그래서 더 빨리 내보내야 된다 이 사람 했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이종섭이 변심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애가 심약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MBC 기자가 네. 이제 다른 기자들 뭐는 다 놓쳐버렸고 MBC 기자가 찾았대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이종섭이. 사실 그거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하냐 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약간 심약함이 있는 건가? 그렇죠. 원래 윤석열 정권에 있는 사람들 스타일은 빤빤함이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뭐 어쨌다고 한동훈. 한동훈. 너는 잘했냐?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맞아요. 스타일인데 이 사람은 그런 급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 양심이 고장이 나긴 났겠지만 그런 줄 아는군요. 상대적으로 덜 고장 난 사람. 덜 고장 났다. 그래서 괴로운 거죠, 좀 부끄럽고. 그래서 그런 게 있군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그런 정도로 철면피는 아니다.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 사람 안 되거든요. 안 되겠네. 위험한 인간이거든요. 이해가 됐습니다. 네. 급하게 내보낸 이유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일보도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나가고 수사 잘 받고 나가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사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모양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 출국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수사 잘 받겠다는 얘기도. 그러니까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러면은 네. 우리 군대가 네. 누가 목숨 바쳐서 싸웁니까? 그럼요. 누가 상관을 믿고 싸웁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럼요. 이거 전투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네. 정말 그 지시를 이행하다가. 지시를 이행하고 국민들 돕다가 네. 아니 구명조끼라도 입혔으면 살아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다 벗고 빨간색 뭐 그것만 입혀가지고. 네. 그 누가 국민을 그러니까 누가 상관의 명령을 받들고 싸우겠나 이러면은. 그렇죠. 군대 기강이 무너지죠. 네. 신뢰도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병대원 한 명이 한동훈한테 항의하다가 또 입틀막 당했잖아요. 완전히 헤드락이었어요. 헤드락. 목을 이렇게 뭐 감아가지고 가더라고요. 목을 감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군대나 이런 데에서 예. 공무원 집단에서 아마도 책임 회피를 네, 하려는 풍조가 네. 만연해 있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걸 보면서 위에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 네. 우리만 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면 복지부동을 넘어서서 완전히 소극적인 자세. 네. 웬만하면 하지 마라 시키는 거. 나중에 네, 우리가 네. 더 덮어쓴다. 아하. 이런 분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예. 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전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이었고요. 지금 이제 도주대사 됐고요. 네. 현 국방부 장관은 붕짜다 붕짜 신원식인데. 신원식. 네. 이놈도 중대장 시절에 포훈련 그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누구 죽였죠? 사병을 죽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일병인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고상만 선생께서 이거를 계속 이제 파고 계속 신원식에게 지금 이제 네. 질문을 던지고 계신데 아니 그렇게 치니까 아니 전 장관도 사람 정말 죽이고 도망가. 네. 현 장관도 사람 죽이고 장관 돼가지고 뭐 전쟁하겠다고 그래. 네. 아니 우리 군인들 누가 이 사람들을 믿고 싸울 수 있나?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훈련을 하고 막 전쟁을 하겠다고 뭐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누가 후보고를 선조치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러면은 그렇죠. 책임도 아무도 안 져줄 것 같은데. 네. 야 진짜. 물론 이제 신원식 같은 사람이 일선 전방에 있는 장교 중에 있다면 할 수도 있겠죠. 출세를 위해서. 또 역시 네. 사병들 다 죽이고. 네. 신원식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뭐 이제 활용해서 인맥을 쌓을 수는 있겠죠. 네. 신원식도. 아니 그 저는 그 선조치 후보고도 말입니다, 선생님. 그것도 참 의아해요. 네. 뭘 선조치 한다는 거예요? 작전권도 없는데? 그것도 좀 의아하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작전권을 네. 깨는 행위거든요. 네. 선조치 후보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선조치. 원래는 못하죠. 네. 그런데 하라는 거죠. 그럼 뭔가 반미하자는 건가? 네, 반미를 하자는 거죠. 미국이 자꾸 지금 전쟁을 소극적으로 대하니까 열받았구나. 국지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뭔가 건수를 만들어야지. 예. 이제 병사들한테 또 가서 일선에 있는 지휘관들한테 선조치해라 이렇게 떠드는 거죠. 야, 근데 그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딱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원식이 네. 짱 박아놓은 출세주의자만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도 걔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큰일 나면은 네. 걔한테 덤탱이 씌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씌우겠죠. 아무도 책임 안 져줄 것 나중에 같은데요? 씌우겠죠. 예.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이런데도 네. 도주대사가 나왔는데도. 신원식 같은 사람이 또 있냐가 문제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아니 반미 얘기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지금 뭐 또 색깔론이 난리 났습니다, 선생님. 네, 이제 신났죠, 한동훈이. 신났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이라 네. 뭐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 뭐 반미 후보다, 뭐 네. 사드 성주 뭐 거기 가고 막 그랬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났어요, 애들 지금요. 신났죠. 네. 왜냐? 네. 얘들은 색깔론으로 먹고 살아온 애들이에요. 한국의 정치를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네네. 색깔론이 없었으면 네. 이 국힘당은 존재 자체가 사라졌을 겁니다. 진작에. 네. 얘들이 실력으로 과연 지금까지 집권에 성공한 세력입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1950년대 예. 조봉암 선생과의 대결에서 네네. 이승만이 이긴 것은 정책이 또 좋아서입니까? 실력이 있어서입니까? 네.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간첩으로 몰아 죽였기 때문에 이긴 예. 거죠. 또 70년대 박정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꺾었던 것은 네. 실력이 좋아서 정책이 좋아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은 압도적으로 조봉암 선생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좋았죠. 네. 훌륭했죠. 머리도 좋고요. 어리도 좋고 정책도 좋고 정책도 능력도 좋고요. 좋고. 능력도 좋고. 자, 그런데 정책 대결로 한 게 아니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 빨갱이로 몰아서 완전히 매장시켰습니다. 예. 이 색깔공포증으로. 네네. 그 이후에도 비슷한 거 지금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극우 세력은 실력으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진보 민주 세력을. 네.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정책 경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색깔 공격하든가. 그게 안 먹히면 도덕성 공격하든가. 네. 제2의 색깔 공격인. 예. 그걸 통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것을 역사를 봤을 때 이 색깔 공격은 이 극우 보수서, 극우 파쇼 세력한텐 네네. 그야말로 생명을 구원해주는 동아줄이에요. 예. 이게 없으면 얘들은 생존이 안 돼, 대한민국에서. 아하. 그렇다면 이게 안 통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2000년대 넘어서부터 색깔 공격이 잘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랬죠. 특히 김대중 시절, 전 대통령 네. 시절, 6.15 공동선언,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남북 정상회담 할 때는 안 먹혀요, 색깔 공격이. 그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선생님? 그 이명박 때 천안함 사건 있고 나서 네. 딱 그 이명박 나와가지고 막 사이사 조치라고 막 엄청나게 오이사, 얘기하고 오이사 좋지. 예. 오이사 조치였나요? 네, 아 네. 그렇군요, 오이사군요. 네. 그리고 6월 13일인가 그랬어요. 네. 그저 선거. 지방선거가. 네네네. 그러니까 참패했죠. 오이사였군요.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 갑자기 막 분위기가 야 네. 이러다간 전쟁 전혀 난다. 위험하다. 그래서 평화, 평화에 찍자. 네. 그래가지고 완전 그 안 먹혔지 않습니까? 참패했죠. 참패했죠, 걔네들이. 그렇습니다. 잘 안 먹혀요. 네. 2000년대 이후부터 잘 안 먹히거든요. 네. 그러면 극우 파쇼 세력 입장에서 굉장히 초조하죠. 아, 이것도 안 먹히니까. 절대 무기가 칼이 옛날에 잘 들었는데 찌르면 막 죽었는데 안 찔리기도 하고 네. 찔러도 안 죽고 이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허.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새롭게 만든 무기가 도덕성 무기거든요. 도덕성 무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처음에 색깔 공격을 했습니다. 네, 성남시장 네, 시절, 아. 또 경기도지사 시절 이럴 때는 했어요. 네. 잘 안 먹히잖아요. 아하. 그래서 꺼낸 게 대장동 아닙니까? 네. 도덕성으로 흠집을 내는 수밖에 없다. 네, 네. 뭐 욕설이라든가.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한국의 극우 파쇼 세력은 단 한 번도 정치적 정책, 대결을 해본 적이 없다. 네, 이념이나 정책 대결로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반칙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반칙으로. 색깔 공격을 쓰든가, 그것이 색깔 공격이다. 도덕성 공격을 도덕성.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승리해온 집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에 매달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여줄 게 없잖아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치만 할 겁니다, 계속. 계속. 근데 민주당이 여기에 네네. 맞서서 잘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제 결국 1번, 2번 그 두 분이 사퇴를 했어요. 네. 국민의 눈높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아니 국민들이 다 투표 같이 했거든요. 네. 이미 국민의 눈높이는 통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이랑 조중동이 난리를 막 이제 뭐 반미 종북이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한테.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 저 민주당 저 대변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해서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반미 종북,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지 이것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겁니까?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동훈이. 자, 색깔 공포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한국에서 색깔론 공격이 통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하. 다른 나라는 이게 안 통하잖아요. 예. 바이든 빨갱이다 이런 게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안 통하는데 왜 한국에서 통하느냐? 김대중 빨갱이는 딱 머릿속에 금방 들어오네요. 네. 왜 통하냐? 사상의 자유가 불어돼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 국가보안법 때문에 이게 먹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네.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 공존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거나 죽이겠다는 네네. 발상이에요. 예. 이게 배타성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예를 들면 중동에서 뭐 서구 사람들이 네네. 이슬람은 안 돼, 절대 안 돼. 어허. 이슬람은 다 죽여야 돼. 네. 그럼 우리는 그걸 좋은 얘기야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미친놈들이라죠. 인종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예. 또 유대인은 안 돼. 절대 안 돼. 유대인 다 죽여야 돼. 히틀러네요. 히틀러죠. 네. 빨갱이는 안 돼. 빨갱이 다 죽여야 돼. 네. 이건 괜찮아요? 아.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이슬람이냐, 유대인이냐, 빨갱이냐의 차이만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사람이고요. 네. 유대인도 사람이고요. 네. 빨갱이도 사람이에요. 예. 그 누구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네, 그 네.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돼요. 이게 사상의 자유의 기본적인 네, 정신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뭐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졌고 해도 그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의 자유도 보장해야 된다. 네, 네. 이게 사상의 자유거든요. 공존의 사상이에요. 예. 근데 한국은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 네. 사회주의는 안 된다. 공산당은 안 된다. 네, 네. 뭐 이렇게 정해놓고 법으로 그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색깔론이 먹히는 배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 깨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을 해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개가 무섭다. 미친 개가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짖으면 무섭잖아요. 네네. 내가 가는 길목마다 이렇게 딱 길목이 지키고 예, 있어요. 예, 그럼 예.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극복하려면 피하면 돼요? 멀리 돌아서 가면 됩니까? 보통 그럴 것 같은데요. 머리 그러면 들어간다. 개 공포증이 사라질까요? 계속 남아 있다. 더 심해져요. 그게 점점 심해져요. 몽둥이로 패야 됩니까? 도망칠수록. 게다가 그 개가 묶여있지 않고 풀렸다 그러면 이제 엄청 무서울 거 아니에요. 무섭네요. 그러니까 개 공포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때리든가 네, 그게 네. 안 되면 최소한 그 앞에 방패 들고 지나가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면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공포증을 치료하려면 회피하는 게 아니라 네. 직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치료도 그렇게 합니다. 예, 예.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색깔 공포증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도망치면 안 되는 거죠.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네. 직면하면서. 이런 걸 잘했던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나마 가장 색깔 공격에는 잘 맞서 싸운 분인데, 그 유명한. 네. 그럼 안대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죠. 상대방 진영, 그 당시에 색깔 공격을 했던 사람들은요. 네네. 극우 세력도 아니고요. 민주당 내 반대 진영이에요. 똑같군요, 이거 지금. 똑같아요. 대장동 기호 들고 나온 게 다 그 이낙연 쪽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박정희가 색깔 공격을 당했어요. 윤보선한테. 네. 이거는 극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예요. 누구나 쓰는 거예요. 네. 분리할 때 쓸 수 있으면. 자, 근데 어쨌든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동적으로 대응 안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까? 네. 이번에 후보자한테 이혼한 거랑 비슷한 건데요. 네.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돌파했죠. 돌파했죠. 정면 네. 돌파를 했죠. 또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반미주의자라는 비판이 막 이제 쏟아지기 예. 시작했습니다. 조중동이 네네. 난리를 쳤어요. 효순이, 미선이 집회 같은 예, 데 예. 참여하고 그랬다고. 아하. 그러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랬죠. 반미하면 왜 안 됩니까? 음.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엄청 감동받은 말인데요. 예. 그러니까 조중동이 조용해져요. 아. 반미하면 왜 안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걔네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반면 왜 안 됩니까? 네. 어.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는 그거예요. 국익이 중심인데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지 왜 안 되냐 이 얘기인데요. 논리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근데 이렇게 정면 대응을 해야 돌파할 수가 있어요. 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걸 정면 돌파. 뚫고 나갔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고 봐요. 피하면 안 된다.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오히려 수세에 빠집니다. 지금 한동훈이 신났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색깔 공격 먹혔어. 먹혔어요, 지금. 너무 좋아. 2명이나 지금 날아갔으니까. 날라갔어요. 그러면 다음에 쓸까요, 안 쓸까요? 네. 더 또 많이 쓰- 또 쓰죠. 더 많이 쓰죠. 네네. 이제 다 찾아 색깔 공격 하려고 합니다. 조중동이 공천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네, 그러니까 조중동, 한동훈이 합쳐서 그렇죠. 기세등등해졌을 거예요. 한동훈이 민주당 공천했다. 그런 반면에 그게 무서워서 피한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위축됩니다. 네, 회피하겠네요. 네. 우회하고. 또 이번에 총선에서 이걸 내세우면 색깔 공격 당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꺼내면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점점 위축되면서 쉽게 하면 심리적으로 비겁해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피하는 거는. 정면 돌파해야 한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네, 반면 왜 안 되냐? 어.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거예요.
이 사람이 뭐 네네. 한미연합훈련 중지? 네. 하면 왜 안 되냐?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는데 네네. 너는 전쟁을 하고 싶으냐? 네. 당신이 바라는 건 진정 전쟁이냐? 네. 그래서 전쟁과 한동훈을 이번에 네. 몰아내야 된다. 아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국익이에요.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이익에 미국이 도움이 되면 네네. 뭐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네네. 국익을 해친다.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미국을 멀리해야죠. 반미해야죠.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처럼. 네. 반미하면 되죠. 해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동훈은 국민을 섬기느냐 미국을 섬기느냐. 예. 한동훈은 국익이 우선이냐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냐. 네. 그러면서 정체성을 밝혀라. 밝혀라.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아, 좋네요. 뭐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 딸내미도 거예요. 지금 미국에 보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한테 또 얘기할 거는 겁니다. 한동훈은 파시스트의 탈을 쓴, 자유민주의 탈을 쓴 파시스트다. 네. 왜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느냐. 네네. 한동훈 너는 생각이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배제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네. 그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문제가 제기돼야 된다. 아하. 이 파시오 체제이잖아요. 사실 한국 네네. 회사에는 자유민 체제가 아닙니다. 왜냐?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기 때문에. 예. 사상의 자유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네, 좋네요. 저도 그 인상 깊었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 문익환 목사님께서 네. 재판을 받는데 당신 친북 인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그래 나 친북 인사다. 그럼 북한이랑 통일하려면 친북해야지. 친북하고 북한은 친남하고 이래야지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말이 그렇게 저는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대학 시절에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압수수색 당한 이유가 1월 초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특검법 국회에서 넘어온 것을 윤석열이 거부했습니다. 1월 5일인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게 무슨 거부가 이게 웬 말이냐고 대학생들이 면담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네. 그때도 구속영장을 좀 신청을 했어요. 근데 다 이제 기각됐습니다. 네. 근데 그 학생들을 지금 전부 다 지금 어제 오늘 네. 뭐 6명인가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뭔가를 막 만들어 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조직 사건 만들고 싶어서 네, 그랬죠? 네, 그러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공안 통치로 네. 뭔가를 뚫고 가보려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전쟁과 공안 이게 네. 좀 굉장히 좀 위험한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용을 써도 네네. 안 되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지금 언론을 동원해서 민주당 공천 갖고 엄청 흠을 네. 잡아왔는데 다시 지지율이 다시 요동치면서 민주당 우세로 돌아서고 있단 말이죠. 네. 불안하죠. 이길 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야 안 되니까. 뭐 의사 그거 증언 문제로도 맞습니다. 재미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재미 못 봤죠. 40% 이상은 안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60% 네. 못 깬다.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그러니까요. 이게 콘크리트인가 봐요. 네, 선생님. 콘크리트 반윤. 진짜. 그거는 우리 쪽에서 만든 게 아니라 윤석열의 공이에요. 네. 자기의 공이다. 윤석열의 이제 공입니다. 그렇군요. 60을 절대 돌아서지 않을 콘크리트식으로 만든 거. 네, 네. 이거를 깨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 입장에서 네. 깰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라 윤석열이 생각하기에 예, 예. 공안 통치와 전쟁이에요. 공안 통치. 공안 통치와 전쟁. 공안 통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네. 전쟁 위기가 고조돼야 됩니다. 네. 그거 없이 너무 무리하게 하면 반발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공안 통치 시도는 전쟁 위기 고조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또 오늘 1시간이 다 지나갔는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그 다음에 국힘당 후보들의 친일 행위, 친일 발언이 아주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뭐 찬양하는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결국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처단됐습니다. 네, 이 친일파들의 미래도 이토 히로부미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싸대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사나이 길 떠나네 칼바람을 뚫고 떠나네 어머니 내 어머니 그리움 안고 떠나네 죽음이
역사의 외침 나를 부르네 손가락 깨물면서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하늘에 가서라도 역사의 외침으로 살리라 눈부신 그날 오면 동시 춤을 추리라 죽음이 두려우랴 역사의 외침 나를 부르네 손가락 깨물면서 가리라 나는 가리라 웃으며 나는 가리라